지금 대부분의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일단은 뭐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반전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첫 번째 반전은 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4%. 네, 이러면 이제 달라지지만 그 가능성이 지금 희박합니다. 희박하니까 그거는 빼고요. 네,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우리 하창한 본부장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한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청한 본부장. 오늘 복장이요. 스트라이프인데 일명 약간 죄수복 같은 느낌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뭐죠? 스스로 이제 죄수가 됐다? 나를 감옥 속에 가두겠다 이런 겁니까 이제? 증시가 주식 담당자로서 이제 나는 감옥에 가련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약간 요즘 좀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기분 전환차. 네. 기분 전환인데 지금 그런 패션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구속됐다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기분으로 이게 이제 안은 되게 좀 펄럭펄럭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대신 간다. 그쵸.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은 자유로워라. 네, 맞습니다. 자, 늘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심지어 한여름에도 양복 차림의 하창한 본부장이 오늘은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저 스트라이프 저 반팔인가요? 를 입고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나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힘들게 한 연준 그 녀석. 나 그럴 때마다 그런 노래 바비킴의 그 노래가 뭐죠? 그 사랑 그 녀석인가? 사랑 그놈. 사랑 그놈. 네. 사랑 그놈. 연준 이땡이 떠오르고요. 네. 지금 연준의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그리고 그쵸. 9월 FOMC잖아요. 잭슨홀 미팅은 연준은 아니고 그래서 9월 이제 FOMC가 약간 9월 결정타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FOMC입니다. 이게 뭐길래거든요. FOMC가 뭡니까? 사실 이전에도 이 주제로 좀 시간이 오래 지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FOMC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가.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금통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이미 그때 워낙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들었죠. 연준 제롬 파월한테. 네, 그 후딱하고 확 가버려서 더 시장에서 충격이 있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의 그런 예측을 빗나가지 않고 다행이죠. 뭐 비건 얘기까지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국은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에 대한 이런 연방은행 총재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여전히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워낙 많았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기준금리들을 좀 올렸으면 좀 속도 면에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수는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나 점도표가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점도표가 신뢰도 면에서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높아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이런 기준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설의 주요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한 번씩은 찾아보셨겠지만 좋습니다. 이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왜 주식을 이렇게 됐는가? 8월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그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낌새가 있었고요. 확실히 9월 FOMC에서 결정타를 날렸는데 다행히도 10월 FOMC 회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11월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9월 FOMC 회의에 영향에 있는데 그때 나왔던 악재들을 일단 분석을 하고요. 네. 네. 거기를 바꿀 만한 반전을 후반에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쵸. 네.
9월 FOMC에서 나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네. 너무 심했습니다.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9월 FOMC.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위해서 싸울 거다라고 뭐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 아직 7자도 안 됐죠. 그쵸,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8.1인데 그럼 8.1. 2% 언제 갑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추가적인 긴축이 뭐 필요하다. 한참 남았다 그러면 안 되지 뭐요? 어떻게 그러면은 아직 너무 멀어서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노동시장 데이터는 사실 최근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의 인상 속도는 데이터와 경기 전망에 의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한마디가 나왔을 땐 또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또 문구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됐을 때 성장률이 저하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률이 저하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잡아버리겠다는 얘기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연착륙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착륙 얘기가 작년부터 막 나에게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뭐 연착륙은 뭐 많이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중앙은행장이 네. 말을 좀 우회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장이 경착륙이 올 것이다라고 말은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착륙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은 진짜 세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엄청 세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패닉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 문구도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연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거 경기 침체를 스스로 네, 뭐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어요. 저 이거 생방으로 다 봤는데 네. 네, 조금 그랬고, 그다음에 고용 상황이 완화되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조절을 해야겠죠. 멈추겠죠. 네, 멈춰야 되겠지만 나와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사실 우리가 중립금리가 2%대 그리고 3%대 초반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렸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 매는 다 맞았으니 어느 정도 맞았으니 앞으로의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든 생각이 너네의 헛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처럼 이제 따위 뒤집는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충격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죠. 네. 사실 지수가 5%대 빠지는 것도 우리가 지켜봤고요. 또 하루 좀 좋아지는 듯 2200도 깨졌고요. 그렇죠. 2200도 깨졌고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도표적인 부분도 네, 좀 좋습니다. 많이 됐죠.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었었고요. 연설이 네. 정말 이 사람이 1년 전에 그 사람 만나 할 정도의 그쵸. 심하게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시장을 때리면서 이렇게까지 초토화시킨 게 점도표인데 우선 네. 점도표가 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9월 FOMC 회의 끝나고 이 점도표의 결과가 어땠는지 네. 이야기가 점도표는 일단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리 전망치를 자기 생각 이제 점으로 찍는 거예요. 점도표로 찍는 건데 연말에 기준금리가 4.4% 정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4.25에서 4.5까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엔 3점대 3.7 요 정도 수준에서 좀 움직였었는데 네. 그래서 최소 1.25% 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잠깐만요. 이제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을 찍는 네. 거죠. 예. 19명이 찍는데 네. 지금 가장 많이 점이 몰린 게 연말에는 4.4. 4.25에서 4.5 구간. 네, 맞아요. 그 구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이 3.25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25%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네. FOMC 이제 회의가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라도 올리려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11월은 무조건 0.75% 포인트.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로 하지 않을까가 일단 시장에서의 예측인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뭐 CPI 지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던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점을 찍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골고루 6명인데 그쵸. 그 5%대도 이 6명이나 거기다 갖다 찍어버렸더라고요. 이건 누구예요? 네? 이거 내년 기금이 5%? 이거 너무 심한데? 좀 되게 심하고 가파르죠. 네. 그래서 5%대까지는 안 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사실 그거는 거의 뭐 안 본 것처럼 좀 외면을 저는 했는데 사실 외면하면 안 되죠. 지금 죄수복 입고 와서 직시해야지 왜 외면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이 연준에서 근데 이제 이전에 말했었던 얘기들이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네. 그것들이 시장에 또 반영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또 언급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점도표대로 좀 어느 정도 만약에 간다라면은 거기에서는 약간의 좀 시차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기 정도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더더욱 또 이제 앞으로의 매크로 지수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FOMC 회의 뭐 직전, 직후, 지금까지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네, 원래 원팀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RB의 연준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완전히 똑같은 말을 맞아요. 똑같이 원팀이 완전 돼버렸어요. 그 긴축으로. 이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언들을 좀 준비를 아, 했는데 네, 네. 발언들이 참 셉니다. 네, 일단은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블라디 총재는 뭐 워낙 매파적인 인물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뭐 여전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그도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제 폴 보커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나의 견해는 대략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중간값과 일치한다. 4%대 하는 소리죠. 이 찰스 에반스는 대표적인 비둘기잖아요. 비둘기인데도 예,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것도 준비한 이유가 좀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 원팀이네요. 이분도 이제. 지금 원팀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리고 네. 네, 또 로레타 네.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클리블랜드. 네,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며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은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너무 가파르게 올렸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총재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닐 카시카리, 네. 미니애폴리스 그 사람은 완전 강성됐죠. 그렇죠. 그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일단은 뭐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반전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첫 번째 반전은 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4%. 네, 이러면 이제 달라지지만 그 가능성이 지금 희박합니다. 희박하니까 그거는 빼고요. 네,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우리 하창한 본부장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용, 미국의 부동산, 그리고 중간 선거에 따라서 네. 조금의 변화는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용부터 가볼까요? 어떻게 돼야지 돼요? 고용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고용이 나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 우리가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부를 이전에 했었어요. 예.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그 확고한 고용 시장,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될 때
연준은 과감 없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도 고용 상태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고용률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과연 후속으로 이걸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많은 비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되면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는 조절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서의 만약에 좀 둔화되는 흐름들만 나와도 증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 부분이고 그럼 과연 비농업 부분에 뭐 신규 취업자 수 이런 게 완전히 그냥 폭감을 해버려야 되네요. 그게 제일 베스트. 사실 금리 그게 왜 베스트예요? 일단 금리 쪽에서는 사실 그게 좋은 거는 아니죠. 네. 좋은 거는 아닌데 그 속도 면에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좋아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고. 이제 네.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죠. 약간은 변화가 올 수가 나올 수 있다는 있고. 반전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 부동산, 네. 미국 주택 시장인데 음. 이것도 뭐 집값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높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무슨 너무 말이죠? 높다. 지금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얘기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파급력이 세다 보니까 좀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주택 시장은 많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신용적인 부분에서의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도 신용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것도 그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주택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지표에 좀 많은 영향을 주는 이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임대료 렌트비 비중을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네. 그 비중에서 그게 다 월세가 많아서 그렇죠. 그쵸, 월세가 네. 많아서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월세 부분은 이제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꺾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연속성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집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 임대 쪽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 쪽에서의 감소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변화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되고 있고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 유사한 흐름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이제 좀 조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둔화 부분으로. 그래서 주택 시장의 흐름을 지금 어느 정도는 안 좋다고 지금 기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 렌트비 확 꺾일 것 같은데 그럼 네, 꺾일 물가도 가능성이 확 꺾일 높죠. 것 같고 네. 사실 네.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임대료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이 집의 가치가 빼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로 중간 선거를 하창원 본부장이 꼽았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돼야지 좋은 거예요? 민주당 승리, 공화당 승리? 사실 이것도 좀 제일 고민이긴 한데 네. 결국에는 민주당 부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뭐라죠? 일단 IRA 법안 쪽으로 사실 포커스가 많이 돼야 향후 이제 이 증시나 이런 기업들의 좀 이 지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네. 지원이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가 사실 중간 선거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원 쪽이 다 바뀌고 상원 쪽도 이번에 3분의 1이 바뀌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민주당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랑 긴축이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축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부담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경기를 망가뜨린다는? 그렇죠. 네. 경기를 망가뜨린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이 경기를 조금 침체하는 방향의 정책 흐름이 아닌 좀 활성화를 되는 부분으로 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봤을 때 제가 이제 4년인 이후에는 네. 좀 좋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중국
미국적인 부분이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시진핑이 3년이면 한 이후부터는 네, 좋다. 이 부흥책,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중국 쪽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좀 풀기 위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 선거도 그러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일단 지켜보자. 어쨌든 미국 쪽에서의 이런 하원이랑 상원 의원들의 변화는 분명 정책적인 부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 독립적인 기관이어서 사실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정말 1%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반전을 통해서 좀 긴축의 속도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은 좀 더 바닥다지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네,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네. 게 저는 이게 제일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의 금융위기 때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실 증시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서 거기에다 고환율 일단 환율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 조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 상단은 제한되어 있고 하방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사실 현금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모아가기엔 정말 좋은 가격대죠.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넥타이를 풀고 등장한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우리 하청한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바비킴이 부릅니다. 연준 그놈이 아니라 사랑 그놈.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